동서양을 하나로 평화와 번영의 지구촌 완성. 베링 해협은 태평양 북부의 베링해와 북극해를 연결하는 바다길목이다. 이 해협은 아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을 가장 가까이 갈라놓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 연방의 국경선이 통과한다. 베링 해협에서 가장 가까운 구간은 러시아 측의 데즈네프 곳과 미국 측 프린스 오브 웨일즈 곳 사이로 85km밖에 안 된다. 평균 수심도 30에서 50m로 그다지 깊지 않다. 베링 해협은 지구의 빙하기에는 육지로 연속되었던 부분으로 추정되고 있다.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심한 폭풍이 불며 바다는 평균 두께가 1.2에서 1.5m인 빙판으로 덮여 한여름에도 얼음이 떠다닌다. 해협 중앙에는 리틀 다이오미드 미국령 섬과 빅 다이오미드 러시아령 섬이 있으며 그 사이로 날짜 변경선이 지나간다. 이러한 베링 해협 연결 문제는 미국에서 몇 가지 중요한 계획 아래 부상했다. 첫째, 평화와 번영의 지구촌 완성이자 동양과 서양을 하나로 묶으려는 원대한 취지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것이다. 당시 윌리엄 스튜어드 미 국무장관은 인류 문명의 전개 과정을 볼 때 동양에서 출발한 문명이 서양으로 퍼져나갔다가 동양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세계관에 따라 스튜어드 장관은 미국이 대륙 간 횡단 철도를 건설하고 알래스카를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래스카는 결국 러시아가 1867년 재정이 궁핍하여 720만 달러에 매각한 이후 미국령이 됐다. 둘째, 동서반구의 운송로 연결을 통해 세계 경제의 기여. 셋째, 무역 장벽의 감소, 아시아 경제의 성장 및 궁극적인 세계 경제의 성장. 넷째, 수송 모드의 다양화 달성, 해양 중심의 물량 운송과 속도 위주의 항공 운송과 함께 운임 부담 능력을 감안한 수송 모드 선택의 다양성 실현. 다섯째, 시베리아 및 알래스카 지역의 부존자원 개발로 세계 에너지 공급 확충 등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최근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업 국가의 급속한 경제 발전은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의 앙등과 더불어 에너지 자원의 단기간 내 고갈마저 우려하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베링 해협 연결을 통한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의 자원 개발 및 이동로 확보는 21세기 중차대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1차적으로 시베리아와 알래스카를 수해 지역으로 만들겠지만 더 나아가 러시아와 미국 전역, 궁극적으로는 유럽권과 북남미를 포함하는 글로벌 마켓에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베리아와 동아시아 지역의 각종 지하 자원을 베링해협 터널을 통해 화물 열차 편으로 미국과 캐나다로 수출하고 러시아는 미국 등지의 공산품과 기술을 손쉽게 도입할 수 있게 되면 보다 획기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시베리아 교통대학교 교수들의 예비조사 결과에 의하면 베링 해협의 연간 물동량은 1억 5천만에서 1억 8천만 톤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미국 학자들의 예측 결과와도 비슷하다. 현재 시베리아 교통대에서는 베링 해협 터널의 운송량과 철도 루트에 대한 조사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지속적인 세계 경제 발전 추세로 세계의 한 해 무역 성장률은 7에서 8%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지역 간 활발한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의 광활한 지역을 철도망 개발을 통해 지역 통합을 시도하고 기존의 해상 교통망을 대체 및 경쟁할 수 있는 육상 교통망을 정비하고 있다. 철도 터널 건설은 네벨스키 해협이나 베링 해협 같은 바다를 가로지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운송수단처럼 보인다. 작금의 세계 경제 발전의 주요 특징은 세계 무역 성장률이 세계 생산 증가율을 능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무역기구에 따르면 2002년 무역 전망은 6조 2720억 달러였던 반면에 동년도의 국가 간 지역 간 총 교역 결과는 7조 2940억 달러로서 예상치 16%를 초과했다. 전망치에 따르면 세계 무역 평균 성장률은 지난 5년간 7에서 8%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3대 무역 시장으로 유럽, 아시아, 북미 지역이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의 수출입 점유율은 유럽 47.4, 45.1, 아시아 25.8, 22.0, 북미 15.1, 21.3이다. 아울러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무역품의 이동량과 수송 경로를 감안한 지정학적 삼각망에서 러시아 연방은 기존의 해양 루트를 대체 경쟁할 수 있는 육상 루트를 재정비해야 하는 것이 보다 절실해진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는 노선 중에 하나는 베링 해협의 해저 터널을 뚫어 러시아의 바이칼 아무르 철도와 북미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 노선은 동유럽과 서유럽, 스페인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 아프리카까지 연계할 수 있다. 또 다른 루트로는 일본의 홋카이도 섬을 라페루즈 해협과 네벨스키 해협 터널을 통해 러시아 사할린 섬을 지나 바이칼 아무르 철도와 연결하는 것이다. 현재도 러시아는 극동 지역과 유럽 여러 나라를 서로 연결하기 위해 시베리아 철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바이칼 아무르 철도의 연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바이칼 아무르에서 시작하는 철도 노선은 현재 야쿠츠크를 향해 북쪽 방향으로 연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는 바이칼 아무르 철도에서 장대 터널을 시공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바다 밑에 건설된 세이칸 터널이나 유로 터널과 같이 장대 해저 터널에서 얻은 세계적인 경험의 축적 정도로 보아 육지로 해저로 철도 건설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의 육상 운송 루트는 화물 운송기간 단축, 항만 선적 작업상의 비효율 제거, 환경 친화적인 인프라의 구축, 폭풍과 빙하와 같은 기상 조건으로부터 독립 등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에 대한 대표적인 도전 프로젝트로서 네벨스키 해협과 베링 해협의 해저 터널을 건설하는 것을 들 수 있다. 1995년에서부터 2002년까지 실시된 몇몇 기초 연구와 러시아 기관 및 IBS-TRG 베링 해협 터널 및 철도 그룹의 컨셉 디자인에는 위에서 언급한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데 있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사할린 섬을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하기 위해 네벨스키 해협의 해저 터널을 건설하고자 하는 생각은 19세기 중반부터 러시아 공학협회와 관련 정부기관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프로젝트 건설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들로는 극심한 기상상태, 폭풍, 바람, 빙하 등이 있다. 또한 기존 교통로와 전력시설, 산업중심지와의 먼 거리, 지진 활동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정치, 경제적 고려사항들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선결 조건에 속한다. 구소련 연방 시절 메트로기프로트랜스 설계협회에서는 네벨스키 해협의 터널 예정 노선과 다른 대안 설계 노선에 대하여 지질 조사를 실시했다. 1950년에 건설 위치 선정과 터널 노선을 결정하기 위하여 준비 작업을 시작했으나 1953년 이후에는 이러한 활동들이 중단되었다. 1999년부터 2002년에는 이 프로젝트를 부활시키기 위한 2차 시도가 있었다. 러시아 정부의 연구 과제로서 메트로기프로트랜스와 렌 메트로기프로트랜스 설계협회는 네벨스키 해협 해저 터널 건설에 대한 예비 설계를 제안하였다. 터널 건설에 대하여 두 가지 의견, 쉴드 터널 공법과 침매 터널 공법이 제시되었다. 메트로기프로트랜스는 이전 설계와 비슷하게 가장 최단 거리인 본토의 라자레프 케이프에서 사할린 섬의 포기비 거주지역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제안하였다. 이에는 임시도로의 건설, 라자레프 항구의 재건, 2,000명의 건설 노동자를 수용할 수 있는 2개의 임시 거주지역 건설, 고압 전력 공급선의 건설과 본토 쪽에 27메가와트급 디젤 발전소, 사할린 섬의 5메가와트급 디젤 발전소의 건설, 터널 라이닝 생산 시설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쉴드 터널 공법의 경우 길이 1.5km, 폭 40m의 댐이 양쪽에서부터 건설될 것이며 이어서 슬러리 월 설치, 수갱을 포함한 갱도 굴착, 제트 그라우팅 기술을 이용한 차수막 설치, 터널 콘크리트 라이닝의 현장 조립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직경 10.5m의 슬러리 TBM을 가동하기 위해서 50m 길이의 챔버를 댐의 양쪽 끝에 설치할 것이다. 5km 정도 구간은 0.55메가파스칼에 이르는 수압으로 사질 토층의 중간 정도 크기, 실트질 모래층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이닝은 인장 연결재를 이용하여 단위 구조물간을 연결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차수를 위해 프레임 폼에서 생산된 특수 모양의 고무 게스킷을 설치할 것이다. 링 사이의 연결부에는 고무 충격 흡수재를 설치하게 될 것이다. 화재가 날 경우 라이닝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근 콘크리트 층 위에 추가적으로 유동 화재 셔크리트를 타설하게 될 것이다. 터널은 일반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도 원활한 터널 운영을 위하여 첨단 시설을 갖추게 될 것이다. 라이닝의 내부에는 C형 궤도와 보행 통로, 안전지대를 포함하고 있다. 환기 덕트는 터널 단면의 상부에 설치하고 배수 장치는 아래에 설치하게 될 것이다. 개척 터널 구간에서의 라이닝은 밀폐형 철근 콘크리트 프레임 폼으로 시공하게 될 것이다. 약 11km 길이의 이 터널을 건설하는데 7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단선 침매 터널의 경우는 터널의 주요 내력 구조가 3개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으며 단면이 13.3 곱하기 10.3m이고 길이가 100m인 다각형 프레임 형태로 설치될 것이다. 50cm 두께의 내부 내력벽과 90cm 두께의 천장 바닥벽, 외부벽 등이 주요 구조물이 될 것이다.
펌프 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직경 1.75m, 길이 50m의 집수관을 설치할 것이며 이는 터널의 중앙 단면부 하단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단면이 설계 위치에 놓이게 되면 철근 콘크리트 블록으로 하중을 가함으로써 안정화를 도모하게 된다. 터널에는 두 개의 토목 섬유층과 25c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 보호덮개 사이에 3.2mm 두께의 단열 필름을 시공하게 된다. 아울러 연결부의 수밀성을 보장하고 지진이 일어날 경우 단면의 길이, 방향 움직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강제 프레임의 끝부분에 고무 가스킷을 설치하게 된다. 연결부 내부에 형성된 틈은 탄성 발포 폴리우레탄 가스킷으로 채워 넣는다. 복선 침매 터널의 경우 주요 내력 구조는 3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으며 단면이 17.8 곱하기 10.3m이고 길이가 100m인 다각형 프레임 형태로 설치될 것이다. 통신 신호 환기 시설뿐만 아니라 C형 궤도, 배관 파이프 앞, 전기 설비 등이 추가될 것이다. 단면의 중앙부에는 2개의 궤도가 설치되고 단면의 양끝에는 응급 대비 통로와 케이블, 환기 덕트, 챔버를 설치하게 된다. 단선 침매 터널의 경우 예비 준비 단계 기간 1년 반을 포함하여 9년이 소요된다. 현재 쉴드 터널 공법이 기본 설계안으로 제안되었으며 러시아 연방정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 유라시아와 북미를 베링 해협을 통해 대륙 횡단철도를 건설한다는 생각은 미주 대륙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의 두 부분을 하나로 결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시에 송유관과 전력 공급선, 통신선 등이 건설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노선 안이 있다. 야쿠츠크와 베링 해협 사이의 최단 노선인 북쪽 노선, 그리고 개발 지역을 경유하는 남쪽 노선이 그것이다. 북쪽 노선의 경우는 총 길이가 7km인 3개의 산악 터널이 건설되고 남쪽 노선의 경우는 총 길이가 23km인 6개의 산악 터널이 건설될 것이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도전은 길이가 약 113km이고 수심이 60m 이하인 베링해협 해저를 터널로 횡단하는 것이다. 1995년 러시아 연방정부 건설위원회 연구 보고서에서 이 프로젝트의 구상과 지요 지표들을 기술한 바 있다. 터널 건설과 운영 과정에 관련된 기술적인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연결 지역의 물리적, 지리학적, 지질학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베링해협 터널 노선의 위치와 등급을 결정하고자 한 것이다. 베링해협의 중간에 두 다이오미드 섬이 있기 때문에 2개의 수직갱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들을 통해 추가의 터널 막장을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터널 운영 단계에서는 이 수직갱을 환기시설로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양쪽 해안에서도 수직 환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는 터널의 출입갱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터널 막장에서 터널 굴착을 가능하게 한다. 다른 장대 터널 건설 프로젝트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이다.